팀장님, 이번 주 어떤 이슈들 좀 골라오셨을까요? 질병에 대한 이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확진자 수에서 10명 미만 확진자 숫자로 이제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경제 여건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4월의 수출, 이제 수출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2019년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0%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여건에서는 이 4월의 수출 부분은 많이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반도체 부분이 그나마 좀 살아와 준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무역망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 사태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혼자만의 힘으로 이 경제적인 여건조차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특히나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은 상당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수출 분야가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어떤 분야가 버텨줘야 되냐는 거죠. 가장 먼저는 개인들은 열심히 소비 촉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개인들에게 무한정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재난지원금은 사태의 추이를 보고서 추가적인 지원이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사실은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10만 원, 100만 원, 그 돈을 쓰라는 거죠. 계속 통장에다 넣어두고 나서 미래를 대비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돌리면서 이 돈이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게끔 정부에서는 의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먹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들어온 1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갑자기 뭐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식품을 더 좋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위축된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소비 분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설령 이게 조금 점차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비를 먹고 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서는 신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모든 분야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려면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 증가 부분이 상당히 크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라? 이건 약간 모순인 내용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업 투자 역시도 줄어드는 게 자명한 일이고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는 정부 재정 집행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가 이 정부가 굉장히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경제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여건이 계속 치닫게 되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독재 정권의 우려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정부의 재정 집행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 부분에 목을 매게 될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내 개인의 소득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이 분야는 물가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또 한 가지 분야는 내 자산 시장의 자산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이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6개월 동안은 그 어떤 회사도 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스탠드 스틸, 버텨달라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기업이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되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고용자들마저도 이 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고용자들은 앞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하부에서부터 점차 문제가 심각해져서 마지막에는 그 꼭대기에 이르는 대기업에까지도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재난에 대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대출의 형태든지 아니면 현금 지원의 형태든지 무조건적으로 돈을 풀어서 이걸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지금 풀리는 이 돈들이 그렇다면 또다시 이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집값을 올려놓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흘러들어오는 돈들이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높은 비율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대출을 주택에 근거해서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총선 때 보셨다시피 다시 한번 민주당이 집권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분들께서는 이 집값 문제에서만큼은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규제책을 다시 풀어줄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이 돈들은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라던가 금은 같은 실물 시장이라던가 혹은 채권 시장 혹은 환 시장 이런 별도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것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영위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 한 지역에 살기 위한 주거로서 최소한의 항목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미래를 대비를 할 때는 앞으로 주거에 있어서 더 높은, 더 좋은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주거에 있어서 다운그레이딩을 해 나가는 영역이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시던 혹은 아파트 전월세 사시던 분들께서 만약에 직장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서울에서 이사를 갈 만한 데는 어딜까? 그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최소한도로 남게 되는 것은 1, 2인 가구용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를 해서 사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전월세를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임차를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투자를 좀 영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소득이 끊겨가시는 연세가 좀 드신 연배에서는 더더군다나요. 자, 두 번째 뉴스를 보자면 IMF에서 경제 전망과 금융안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수준의 집값 하락이 있을 때 누가 가장 한국에서 큰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더니 고령층 차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더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 6년 동안 경험했던 상승기에 과도한 부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고령층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소득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연배란 말이죠. 그분들께서 이 금융에 대한 상환 능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는 조금 더 내 재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자가 혹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원금 상환에 대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 영역을 내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부채를 내는 투자는 지금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IMF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자면요. 이제 정책과 이 부동산 시장을 떼어놓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어떤 정당의 정책적인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는 하는데 이번에 또다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나니까 과거 다른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와는 반대로 팔아달라라는 매도인들의 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즉 가격 하방에 대한 압력이 이런 정책적인 영역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는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절대로 규제를 쉽게 풀어줄 기회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돈이 풀려도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인, 팔아달라는 분들보다는 살려는 현금 쥐고 계신 분들의 힘이 훨씬 더 센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들에 있는 중개업소들과 통화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지역에 계속 금매가 나오느냐라고 동네 중개업소에게 문의를 하니까 실제 상황은 뉴스에서 나오는 거랑 다르다 이거예요. 매도인들, 팔려는 분들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래서 금매라고는 하지만 과거 3억, 5억 올려놨던 그 금액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다운시켜놓고 이게 금매다. 혹은 3, 4천 다운시켜놓고서 급금매다, 초금매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건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마저도 매도하려고 내놓은 물량이 상당히 작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동네 중개업소 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동산 시장을 대할 때 지금 현황, 딱 잘라서 지금의 호가, 지금의 실거래가를만 보고서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여태 흘러온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흘러가게 될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들로 보건대 여태까지 매도인 우위 시장으로 쭉 호가가 치솟던 시장에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실거래 미만에서도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요. 또 한 번 들어가면 최소 3년 내지 5년, 10년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인 만큼 앞으로 장기간 동안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영역, 위에 있는 이 거시적인 영역을 통해서 더 예측을 크게, 넓게, 깊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뉴스가 하나 또 발표가 됐는데 재개발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30%까지 상향을 하겠다. 뭐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계속해서 개발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조를 다시 한번 확정 지어주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또 우리 플레이어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갈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적어도 제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마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세미나를 몇 달여 동안은 조금 쉬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세미나에 대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세미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물론 과거처럼 뭐 인원을 꽉 채워서 저희도 예약을 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세미나가 매주 있으니까 전화 예약을 하시고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